하는 지난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기호 2번 이명로 인사드립니다. 먼저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사랑하는 지난이 참으로 초라해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자녀들이 타지로 떠나는 모습을 그저 바라만 봐야 합니다. 재정자립도 10%, 인구 3만도 안 되는 초라한 산골로 전락했습니다. 어찌할까요? 바꿔야 합니다. 사람도 바꾸고 생각도 바꿔야 합니다.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젊고 추진력 있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저는 중앙부처 국장청장도 하고 전라북도에서 새만금 경제청장도 했습니다. 중앙에 가면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역발전 전문가입니다. 공직 생활하는 동안 잡음도 부설 수도 없었습니다. 진화하는 농업과 힐링, 연수, 관광으로 지난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중앙부처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예산을 팍팍 끌어오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기호 2번 이명로가 지난을 잘 사는 구장으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호 4번 무소속 송영선 후보 기조연설을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기호 4번 송영선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있는 이때 지방자치 선거를 치러야 하는 우리 후보들의 마음도 견치 못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차분한 분위기에서 알찬 정책 선거를 치루어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유리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송영선은 마이산을 진안경제 활성화의 보물산으로 만들겠다는 대표 공약과 농업, 관광, 복지, 교육, 문화예술 등 5개 분야에 꼭 필요한 공약들과 읍면별 수건사업 1개씩을 포함해서 총 30개의 공약을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내놓았습니다. 일명 1530 공약표를 만들었습니다. 폭넓게 조사되고 깊이 연구된 공약도 있고 솔직히 조금은 설익은 공약도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후보들이 서로의 정책 공약을 배우고 소통하며 전문가 패널들의 조언과 지적을 따갑게 받아들이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호 5번 무소속 이항로 후보 기조연설을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항로입니다. 저 이항로는 진안에서 태어나 성장하였고 군청 알단으로 시작하여 일선 농촌 지도직을 거쳐 읍면장으로 8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진정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둘째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셋째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넷째 무엇을 발전시켜야 하는지, 다섯째 무엇으로 소득 증대가 가능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온 국민을 눈물바다로 만든 세월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치가 바로 서지 못하고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면서 세월호와 같은 엄청난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일 중요시 되어야 할 기초를 무시하고 성과만을 추구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새로운 시설이 아닌 이미 시설된 모습을 점검하고 지키는 때입니다. 국민들과 진지하게 뒤돌아보고 새롭게 기초를 다지는 기간을 갖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의미를 국민들과 새로운 시각에서 고민하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지방자치의 주체라는 의식을 다시 한번 다지고 군종과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저 이항로가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후보의 기조연설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사회자 공통 질의를 드려보겠는데요. 답변 시간은 1분 30초를 드리겠습니다. 기조연설 순서에 이어서 답변 순서는 기호 4번 무소속 송영선 후보부터 시작해서 기호 5번 무소속 이항로 후보, 기호 2번 새정치민주연합 이명로 후보 순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 5호기 지난 군정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고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면 몇 점의 점수를 줄 수 있을 것인지 점수를 밝혀주십시오. 그렇게 점수를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잘된 점과 그렇지 못한 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영선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민선호기 지난 군정은 아주 잘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 성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률 부분에서 우리가 전국에 3위를 하고 있고요. 또 지방 재정을 얼마나 건전성 있게 잘 투자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4위를 하고 있고요. 또 국민 행복도 조사에서 전라북도 1위, 전국에 12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매니페스토 이 실천 공약 대상에서 전국 14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안군의 부채 비율은 0.54%인 18억 정도 부채 비율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좋은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점수를 준다면 적어도 80점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80점을 주는 이유는 저희가 모든 후보들이 얘기하듯이 우리가 인구가 3만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군에서 지방자치 경쟁력이 3위를 나타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진안이 살고 싶고 살아야 이사를 오고 싶다는 사람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네, 시간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못된 점은 말씀을 아직 안 해주셨는데요. 자, 이번엔 기호 5번 무소속 이항로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송영선 군수님을 모시고 저도 근무했습니다. 지금은 후보님이십니다만, 우리 송영선 군수님의 쥐 방침에 따라, 군정 지침에 따라 일선 읍면장으로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저는 군정 방침에 따라 우리 송영선 후보님이 군수로 내세운 그 아토피 엑스포, 그 다음에 유기농밸리 인재 육성 3대 공약에 대해서 일선 읍면장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아토피 엑스포를 위해서는 우선 내가 근무하는 지역민들이 청정 환경을 지키는 일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삼로운동을 추진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유기농밸리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업이 우선이라는 것을 직시하고 읍면 주민들과 함께 친환경 농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인재 육성에 있어서는 삼로운동을 추진하면서 재활용품을 팔아서 추진한 바 있는데요. 지금 군정은 아토피 엑스포 등 좀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점수로 말해주세요. 점수만. 점수는 저는 60점 드리겠습니다. 60점. 네, 이어서 기호 2번 새정치민주연합 이명로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지금 민선호기 군정이 점수로 매긴다 하는 것은 사실 그냥 감에 의해서 얘기하라 하는 거라서, 사실 군정 평가를 하려면은 지수를 가지고 각 분야별로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군정이 잘 됐냐 잘못됐냐는 무엇보다도 그 수요자인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현재까지의 민선호기 군정에 대해서 좋은 평가는 못 받고 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군수직에 오르셨기 때문에 잘하려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면에서 비전과 또 그를 추진할 역량과 공직자들의 힘을 모으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를 겪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잘된 점은 보건행정은 상당히 잘 돼서 우리 진안이 노인들에게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잘못된 것은 누가 뭐래도 공무원이 구속되는 등 비리 부패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충분히 반성하거나
수혜자인 국민들에게 사과 또는 개선 노력이 부족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그 점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성희롱 사건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무엇을 했는지, 어떤 교육을 시켰는지, 예방책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네. 점수를 말씀 안 해주시네요. 80점하고 60점 중간점으로 70점 주시나요? 예, 아니면 안 하시죠? 아닙니다. 예. 자, 제가 점수를 밝혀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을 통해서 다시 얘기하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패널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패널이 후보들에게 직접 질문하는 시간인데요. 패널은 발언 순서와 상관없이 임의로 후보를 지목할 수 있고요. 각 패널들에게는 7분씩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패널 2분과 후보 3분이 있는데, 첫 번째 패널 질의 순서는 이양재 패널이 후보 1명에게, 그리고 박민 패널이 후보 2명에게 각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이양재 패널부터 질의해 주시죠. 어느 후보에게 질의하시겠습니까? 번호가 가장 빠른 이명록 후보께 네.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명록 후보는 건설교통부에서 오랜 공직 생활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지난군에는 지난군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혹시 이는 법정 계획인데 보신 적이 있고, 그 내용에 어떤 내용이고 또 앞으로 고친다면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 일단 먼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근무하면서 지역정책과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 도계획과 군계획을 법정계획으로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진안군 군계획도 제가 다뤘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보면은 진안은 그 당시에도 이 자연환경과 산과 강을 이용한 이런 개발 계획들, 관광 계획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계획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서 오늘날 진안의 관광도 상당히 초라하고 체류형, 돈을 벌어주는 관광이 아닌 경유형, 국민들이 말씀하십니다.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관광이 되어가고 있다고. 이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많이 얘기들 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군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기회가 있다면 관광도 연계성을 강화해서 체류형 관광, 또 느끼는 관광, 또 찾고 싶은 관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말씀하신 그 중에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개발 계획을 많이 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 건설교육부의 부처의 성격상 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칫 또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은 너무 개발 위주의 사업이 이 진안에 펼쳐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많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도 이제 타 후보 공약도 제가 공부하고 제 공약도 수립을 해서 내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제가 제일 개발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신시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을 지난 신문에서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수요에 맞춰서 정말 필요한 사업만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부에 있다고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근무했다고 해서 삽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환경을 중시하면서 개발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려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국토균형 발전도 중요하지만 이제 전라북도 내 발전, 균형 발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요구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 내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진안군에 이런 걸 시도하면 아주 좋겠다는 사업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그리고 지역의 선순환 경제를 일단 이끌 구상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안은 전라북도는 지금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낙후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제 지방자치 성년 시대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리더십으로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새만금이라는 큰 중국과 동남아를 지향하는 그런 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면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대규모 공장을 유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식품 가공 산업을 하기는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가는 그런 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95% 이상이 도시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든 도시민들이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힐링이라는 단어가 언론에 나오자마자 2년 만에 모든 국민이 아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진안을 힐링의 메카, 힐링의 중심, 그리고 지형적인 특성, 자연 환경을 이용해서 연수, 관광, 체류 기능을 하도록 한다면은 우리가 보다 깨끗하면서도 그 지역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고 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아주 많아서 조금 짧게 알겠습니다. 예. 이게 좀 상당히 좀 이제 어려운 문제라고 보는데 지금 진안군 인구가 2013년 12월 기준으로 26,7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근데 후보께서는 임기 내 인구 5만의 시대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매우 저 개인적 생각이지만 매우 어려운 공약을 내거셨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진안군의 5만 명은 인구 5만 명은 언제쯤 되리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예,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우리의 비전으로 모든 정책과 역량을 결집시켜야 될 비전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내에 달성하려면 연간 6.4%가 늘어나면 됩니다. 그 인구가 2,300명 정도 됩니다. 예산 제가 5천억 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다들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예산 5천억 시대가 되면 연간 약 700 내지 800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400억 이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는 연간 한 1,500명 정도만 늘리면은 10년 내에 인구 5만 시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가 비전에 제가 알기로 우리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그렇게 크게 늘지 않거든요. 몇 개. 그래서 진안이 연간 6.4%의 인구 성장을 가져온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매우 어렵고 저 생각에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큰 비전을 내세우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매우 어려운 공약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다 안 됩니다.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해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시간이 됐고요. 이제 방민 패널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방민 패널, 먼저 첫 번째 질의는 어느 후보에게 하시겠습니까? 네, 이학로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학로 후보 재산신고액이 마이너스 기록하셨네요. 이학로 후보? 네, 그렇습니다. 네, 선거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 선거 비용은 부자 만들기 동행 선거 펀드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하고 계시죠? 네. 선거 동행 펀드로 1억 원을 모집했는데 열흘 만에 모집이 됐습니다. 아, 그러면 그것은 지금 총 선거 비용은 얼마나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최대한 전략을 해야죠. 저는 일선에서만 근무한 사람이기 때문에 1억 원으로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 선거 비용이 그 범위 내입니다. 1억 1,500 정도 되는 걸로 그냥 알고 알고 있습니다. 있으시겠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 선거 결과 관계없이 100% 상환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3.5% 이자 붙여서 상환하겠다. 네, 상환 가능하신가요? 그럼요. 절대 가능합니다. 네. 이 선거 비용으로 다 쓰시고 나면 이 상환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재산도 마이너스인데. 15% 득표가 분명히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2017년에 원래 퇴임하시게 된, 그죠? 네, 네, 근데 중간에 사퇴하시고
네. 지금 후보로 나오셨어요. 네. 네, 직접 출마하신 이유 짧게 한마디 부탁드릴까요? 예, 저는 철들기 전에 만 18세 공직에 입문해서 38년을 근무했습니다. 농촌 지도직을 14년 하고 일선 읍면장을 하면서 8년 반 동안 일선 읍면장을 하면서 주민들의 요구를 읍면장의 한계로는 주민의 요구를 다 다듬을 수가 없다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으로 일하시면서 실제 일을 추진하는데 한계를 많이 느꼈고 그렇습니다. 결국 군수가 되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판단을 하셨다는 게 출마의 사유다 말씀하셨는데 네. 앞서 모두 연설 과정에서 모두 그 질문에 공통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현 군정에 대해서 60점을 주셨어요. 네. 네, 그런데 실제 60점을 준 배경 가운데 본인이 담당했던 아토피 엑스포 부분이 이게 지금 군정의 5기의 핵심 사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토피 엑스포 담당은 저는 안 했고요. 저는 일선 읍면장을 했기 때문에 군정의 주요 방침 속에 아토피 엑스포 3대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담당을 하신 건 아니시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토피 엑스포를 알겠습니다. 자, 예전에 임수진 전 군수 비서실장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네. 군수 이번 선거 치르면서 혹시 임수진 전 군수로 도움 많이 받고 계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안 받고 계세요? 네. 네. 혹시 뭐 전 군수에게 노하우라든지 뭐 이런 거 질문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전혀 흘러간 물레방아 돌리기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진안군청에서 38년 동안 근무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이력으로 내세우고 계신 건데 지금 지난해 자체 수입이 전체 예산 가운데 몇 프로나 되죠? 금년 예산을 보니까 10%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국가 예산으로 채워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국가 예산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타 후보에 비해서 본인이 국가 예산 확보에 필요한 경험이나 능력이나 인맥이나 어느 것 하나도 내세울 만한 게 없다 이런 지적이 나와요. 전혀 아닙니다.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군수 수행비서 2년 했습니다. 군수 비서실장 6년 했습니다. 수행비서 때 예산 따로 다니는데 제가 따라다녔습니다. 비서실장 때는 군수를 대신해서 중앙부처를 많이 다녔습니다. 잘합니다. 그리고요, 큰 동네, 아는 사람 많은 동네에 산다고 해서 인간관계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저도 잘못하면 왕따고요. 큰 동네는 아니지만 외딴 집에 살아도요, 인간관계 좋으면 그 외딴 집에 사는 사람한테 큰 동네 사람들이 다 도와줍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중앙부처를 가실 때 군수를 따라가신 거지 군수를 대신해서 가신 것이 아닐 텐데 인맥이라든지 이런 걸 본다면 군수 출신이 더 나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군수의 명함을 가지고 있으면요, 일단은 중앙부처에 가면 대화를 해줍니다. 그죠? 비서실장 따라가면 대화하는 거 듣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느냐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래요? 네. 아마 제가 읍면장이나 공직생활 38년 하는 동안에 지난 국민들이 잘합니다. 이 항로는 인간관계가 최고다라는 걸 잘 압니다. 네. 군수 명함 가지면 인간관계면 예산 딸 수 있습니다. 자, 지난해 정주행이 되겠다. 홍 정주행 회장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그러면서 국민소득 2배 달성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현재 국민소득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저는 그런 수치 같은 건 공부 안 해왔고 안 적었습니다. 국민소득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2배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나 지금 지난 군의 국민 소득의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일선에 근무만 해가지고 그런 수치 같은 건 계산 안 해봤습니다. 다만 일선에 가면 저소득 진안군이 주로 농업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진안군에 1,000만 원 미만의 저소득 농가가 65%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소득을 2배로 올리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약속이 지켜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민소득이 얼마고 임기를 끝내시고 나서 국민소득이 2배가 됐는지 이걸 알아야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현재 국민소득도 모른다면서 국민소득 2배를 어떻게 달성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겁니다. 아마 시골에 가보십시오. 감으로 2배 정도 됐을 시골에 거다. 가보시면 농업을 하시는 분이 자족 형태의 농업만 하지 겨울을 나는데 단돈 100만 원도 주머니에다 넣고 못 나는 주민들이 대다수입니다.
아마 15년 알겠습니다. 예. 네. 그분들이 자, 텃밭이든 어디든 시간이 농사를 없으니까 지면 짧게만 사드리겠다는 질문드릴게요. 겁니다. 분기당 1회 이상 문화 관련 보장하기 위해서 방법으로 언론사들로부터 협찬을 받겠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관원 유착이 문제가 되고 현재 군청에서 기자들을 관리한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언론사로부터 협찬을 받는다? 이 시대착오적인 거 아닙니까? 그건 표현과 이해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언론사에서 추진하는 그런 문화, 공연 이런 프로그램을 협의해서 진안해서 할 수 있도록 모시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박림 패널이 송영선 후보에게 질문해 주셔야 되겠네요. 네, 시간은 7분입니다. 네, 송영선 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 공천후보 자격심사에서 부적격 판단 받으셨죠? 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소도 되지 않은, 그리고 한 번도 검찰 조사를 받아보지 않은 비서실 차명계좌를 가지고 거론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서실 차명계좌. 네. 지금 비서실장이 출입기자단에게 이른바 떡값 돌렸다. 그리고 차명계좌를 운영했다. 이 네. 혐의로 기소가 됐죠. 기소는 차명계좌가 아닌 촌지로 기소가 된 겁니다. 촌지만 기소가 됐습니까? 네. 2013년 12월이죠. 네. 비서실장은 군수의 오른팔이다. 이게 일반적인 상식적인 판단 아닐까요? 여기에 대해서 군수가 정치적, 도의적 책임져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적인 책임은 제가 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물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치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기소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재판부에서 판결이 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종 확정 판결이 나면 그때는 정치적 책임을 질 생각이 있다. 예. 네. 어떤 식으로 정치적 책임 지실 생각이신가요? 뭐 인사 조치도 해야 되고요. 또 국민들한테 사과도 해야 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최측근이 이런 비리 문제로 기소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국민들에게 공개적인 사과를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아직은 그게 뭐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아직은 사과할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사과하실 생각이 없으시다? 네. 판결이 돼야 사과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격심사에서 탈락하시면서 새정치민주연합 탈당하셨죠? 네. 근데 공보문은 정통민주당의 정체성을 지키겠다 이렇게 밝히셨네요. 네. 네. 이게 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저는 20년 이상을 평화민주당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이 정통성이나 정체성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이 정통민주당의 정체성을 이어받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지금 새정치를 한다고 해놓고 계파정치, 자기 사람 심기 이런 걸 일괄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성도 없고 정치적 의리도 없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선되시면 새정치민주연합에 복당을 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저는 지금의 대표이신 안철수 대표나 김한길 대표가 있는 한 복당은 않습니다. 대표가 바뀌면 복당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민선 5기에 대한 평가에서 80점을 주셨어요. 네. 네. 그러면서 공약 이행률 이런 것들이 높다 이런 평가를 좀 하셨는데 네네. 지금 앞서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아토피, 엑스포 이 핵심 공약으로 내놓으셨는데 네. 이거 무산됐잖아요. 부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환경부와 조정 과정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에코에듀 센터를 1년이라도 운영해보고 거기 성과에 따라서 추진하는 게 옳겠다. 이런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사업으로 가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사업이요? 네. 이거 2010년에 원래 엑스포 개최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원래는 그런데요. 네. 국비를 따와야 되는, 그리고 국비를 줘야 되는 환경부의 입장이 단호하기 때문에. 아니 원래 엑스포 공약을 내실 때부터 그 예산이 국비를 가지고 진행돼야 된다 이거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국비 예산 확보를 못 하셔가지고 엑스포 유치를 못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의
인사가 있을 때마다 이것이 굉장히 많이 틀이 바뀝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원래 공약을 내실 때부터 무리한 공약 예, 작업일지를, 농사일지를 계속해서 몇 년이고 써야 이게 네. 통계가 되는데 소득 수준이 높아졌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신 거죠? 공식적인 그런 자료는 없지만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청에서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인구는 그러면 늘었습니까? 인구는 답보 상태라고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북 CBS와 전북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6.4 지방선거 진안군수 후보 초청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후보자 상호 질의 순서를 받겠습니다. 후보자 상호 질의는 후보당 7분씩 시간을 드리겠는데요. 두 후보 중 한 후보만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질 경우 질의권을 가진 후보는 상대 후보의 답변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질의권을 가진 후보가 상대 후보에게 답변할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질의권을 행사할 경우 사회자의 권한으로 제재하겠습니다. 후보들께서는 토론 규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상호질의는 사회자 공통질의 답변 순서에 이어서 기호 5번 무소속 이항로 후보, 기호 2번 새정치민주연합 이명로 후보, 기호 4번 무소속 송영선 후보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항로 후보 먼저 질의권을 드리겠는데 어느 후보에게 질의하시겠습니까? 먼저 이명로 후보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7분입니다. 네, 이명로 후보님은 우리 진안군의 아주 큰 정말 소중한 인적 자산입니다. 행정고시 합격하시어 중앙정부에서 부처 예산 중 두 번째로 많다는 건교부에서 국토관리청장으로 근무하셨고, 그래서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셨을 때 우리 진안에서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는 중앙 정치 무대로 진출하시어 진안을 위해서 큰 일을 하실 분이라고 하면서 군수라는 옷은 너무 작아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은데 우리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를 역량 있는 우리 진안이 나와준 인물로 평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우선 감사드립니다. 근데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사느냐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국민들께서 2012년 총선에서 읍내는 60%가 넘고 전체적으로 약 56%인가 7% 정도의 지지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왜 저한테 무소속임에도 불구하고 표를 줬을까? 그리고 저한테 대한 기대는 무엇이었을까?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바랬던 소망은 이명로를 통해서 지역 발전을 해보자, 그런 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를 지지를 많이 안 해주셨더라면 제가 후를 털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러나 너무나 지지를 많이 해주셨고 또 이분들의, 우리 진안 군민들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확인한 마당에서 제가 어찌 모른 척 할 수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지방자치를 보니까 20년이 다 돼가는데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난맥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농사꾼이 돈이 크다고 농사를 짓고 돈이 작다고 농사를 안 지을 수 없다는 심정으로 제가 다시 진안군의 지방자치에서 다시금 한번 저의 역량을 발휘해서 진안 군민들을 보살피고 힘을 합치고 같이 웃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런 결심을 하기까지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위치, 지위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가 더욱 중요하다. 저는 그래서 우리 진안 군민들 곁에서 진안 발전을 위해서 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스포츠 경기에는 분명한 룰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에는 별로 룰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평생 공직에만 있다가
이제 정치라는 지방자치단체장 출마한 후보로서 정치를 보니까 특별한 룰은 없지만 저는 이 선거를 하는 동안에 스포츠 정신으로 정정당당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 이 정신하고 정치 룰하고 권력 욕에 의한 그런 이유를 대서 출마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동감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야망이나 어떤 부의 축적이나를 제가 추구했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어야 봤습니다. 저는 아직도 중앙부처 제가 몸담았던 부처로부터 퇴직한 후 아무런 혜택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겠다라는 그런 결심만 없었더라면 서울에 가서 직장도 차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총선할 때 군수 나왔으면 정말 좋겠는데, 네? 군수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총선 실패로 힘들어할 때 많은 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정치적 야망이 있었다면은 이런 길을 가지 않을 것입니다. 군수가 무슨 정치적 야망을 위한 자리가 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민을 위한 서비스와 봉사의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도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친한 국민께 말씀드립니다. 네, 이명노 후보님 질문, 답변과 소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판단은 유권자 여러분께서 해주실 거고요.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에 탈락하시고 탈당하시어 무소속으로 출마하셨습니다. 근본 이 조그마한 지방선거에서 탈당하신 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셨는데 너무 흔들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지난 민주당 당시에 공천 과정에서 제가 여론조사에서 선두였음에도 불구하고 4배수 안에도 끼워주지 않는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당 생활을 안 해본 사람으로서 다시 당을 뛰쳐나와서 우리 군민의 후보로서 군민의 뜻을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간단히 말씀드려서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받아서 제가 기호 2번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장은 공천을 반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정치 지도자들께서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이 합당을 하면서 무공천 약속을 했었지만은 당원들의 뜻과 국민들의 뜻이 공천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뒤집혀짐에 따라서 저는 당연히 새정치연합 쪽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당의 일원이 되었고, 그 당의 일원으로서 공천 제도가 있는데 경쟁을 해서 제가 당당히 공천을 받았던 것입니다. 네,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공천보다는 그 지역 주민, 진한 군민의 공천을 받아서 출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어서 이번에는 기호 2번 새정치민주연합 이명노 후보가 질의권을 가질 차례입니다. 어느 후보에게 질의하시겠습니다? 송영선 후보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송영선 후보님 금융실명제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예, 그러면은 현직 공직자가 자기 이름을 빌려주는 줘서 차명계좌를 만들었을 때 금융실명제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위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직자의 행동 기준과 도덕적 기준은 일반인들보다 엄격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고, 한 조직을 이끄는 리더는 기준과 원칙을 분명히 해서 국민들이 느낄 때 저 공직자들이 기강이 바로 서 있고 도덕적으로 엄격하다. 그래서 비리에 물들지 않고 부패로부터 자유로울 때 국민의 힘을 모으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지난해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 그 조직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청와대 비서실장이 차명 계좌를 운영하다가 언론에 보도되고 검찰 수사 결과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상황이라면 그런 상황 속에서 인사조치도 안 하고 있다면 우리 송영선 군수는 뭐라고 하실 건가요?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고 그게 3심제가 적용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청와대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얘기하는 알겠습니다. 것은 알겠습니다. 저는 중앙부처 공직자로서 일하면서 많지는 않지만 몇몇 일탈한 공직자들이 이 부패 비리 문제에 연루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실만으로 인사조치는 곧바로 이루어지고 징계 절차는 별도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리 진안은 어떻게 해서 3심제 될 때까지 전혀 인사조치하지 않는다면 어느 공직자가 그 기준에 맞게 행동하고 공무원 행동강령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행동하려 하겠습니다. 읍참마속을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일꾼이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목을 베우고 엄벌을 할 때 다른 사람의 공직 기강을 세워서 그 조직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해서 자기 이름을 빌려준 그 공직자도 인사조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3개월 이상 검찰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아니요, 검찰 조사와 별도로 제 말씀을 들어봐야죠. 질문을 했으면 답변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공직자로 질문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그래요. 검찰 조사와 별도로 공직자인 특별 권력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에 대해서 그 판단 기준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검찰이 3개월 이상을 조사를 해서 그것을 내부적으로 종결을 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해서 검은 돈을 어떻게 받았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사실은 검은 돈이 아니라 저도 그 우리 비서실장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돈들을 줬습니다. 그것이 제가 농협에 1억 2천만 원을 빚을 내서 줬고요. 그리고 우리 두 아들 결혼할 때 결혼할 때도 거기에 입금시켜준 돈이 있습니다. 네, 알았고요. 이렇게 저는 그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소명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의법 절차가 안 이루어진 사건을 가지고 군수님 당시 군수님에게는 소명이 되었는지 어땠는지는 검찰 조사로 밝혀질 일이고요.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해서 신안군 공무원이 자기 이름을 빌려줘서 차명계좌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다른 공직자가 차명계좌를 또 운영했다. 그러면 명백한 금융실명제 위반으로서 다른 공직자들에게 어떤 경계심을 주는 의미에서라도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저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느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도요. 저는 알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그 법 절차에 의해서 죄를 받았다면 당연히 해야죠. 근데 조사 사건이고 지금 진행되는 사건인데 알겠습니다. 그것을 자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자르라는 것이 아닌가. 아니고 거기에 맞는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되냐 자르고 안 자르고 그런 문제는 그 징계위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징계량은 결정되는 거고요. 그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묻는데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걸로 계속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직자들은 특별 권력관계이고 일반 공정을 위해서 공익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 권력관계라고 하면서 보다 엄격한 행동 기준과 그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질문을 해주세요. 행동 강령마저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해서 이름을 빌려준 공무원도
징계 절차를 진행을 안 하고 사법 처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그 답변에 대해서는 참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니까 여기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를 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10년 후에를 내다보고 6.5% 정도 인구가 늘어났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공약을 내세울 때 아까 패널께서도 저한테 질문을 하신 대로 4년간의 공약을 얘기하는 거지 10년 후에 공약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공약을 제대로 좀 안 보신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제가 예산 5천억, 인구 5만 이거를 얘기할 적에 인구 5만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군청 기자실에 가서 제 비전을 얘기할 때 여기 계셨던 기자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5만의 기틀을 마련하겠다. 제가 투자 유치랄지, 기업 유치 활동, 일자리, 소득 창출, 힐링 메카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간다면은 더 빠른 시간 내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저는 4년 내에 달성하려면 몇 %냐? 16.8% 정도 인구 성장이 되면 됩니다. 이거는 소득 2배를 하는 것보다도 더 낮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5년 내에 달성하려면은 13.2% 정도고 약 4,600명. 잠깐만요.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저희가 1971년도에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971년도에 한 네. 9만 정도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11만 가까이 갔습니다. 10만 한 7천 이 정도 갔습니다. 66년도에 10만 이상으로 최고의 71년도가 최고치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용담댐이 될 때 몇 명이었는 줄 아시나요? 말씀하세요. 아니, 답변을 주셔야죠. 용담댐 몇 년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91년도에 91년도에는 약 한 7만 정도, 6, 7만 정도 됐을 걸로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5만 이하로 떨어져 있었고요. 용담댐이 되면서 12,868명이 수몰민이 생겨서 이게 이주를 하게 돼서 우리가 계속해서 떨어진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지금 인구를 어떻게 환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진안군의 출산율을 연도별로 계산을 해보면 2011년도에 299명이 출생했고요. 2012년도에 277명이 출산을 해서 2011년도보다 7.4%가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219명이 태어나서 20.9%가 이게 감소가 됐거든요. 이런 상태고, 그리고 우리 진안군의 귀농 인구를 살펴보면 지금 2013년까지 10년 동안 1980명 정도가 귀농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보면 저는 이 인구가 늘어난다고 보지 않습니다. 줄어든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망률을 보면 태어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돌아가시고 있거든요. 2011년도에 325명, 2012년도에 332명, 2013년도에 319명, 300명을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인구를 5만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공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서 왜 이렇게 어떤 사안을 볼 때 시야가 좁고 현상을 설명하라는 자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진안 군정을 앞으로 어떤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끌고 갈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그대로 두면은 우리 송 후보님 말씀처럼 진안은 가라앉는 세월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를 어떻게 6.5%씩 늘려갈 건지 부분을 답변을 주셔야죠. 여러 가지 정책의 종합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인구 5만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느냐?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들을 온 700명 공직자들과 저의 온 힘을 기울여서 전략을 개발해서 추진한다는 겁니다. 힐링 메카센터, 연수원 이런 것만 하더라도
거기에 일자리가 창출되면 사람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정 자연친환 여름에 열대야가 없는 곳입니다. 전주 동부권의 주거지역으로서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식품산업, 네. 투자 유치 등을 네, 하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대답은 됐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명록 후보께서는 지난 총선에 4대강 반대 국민대책위원회로부터 4대강을 추진한 전력을 문제 삼아서 이렇게 낙천 대상자로 선정된 적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충실히 이행했을 뿐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오히려 직무를 게을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답변도 있었다고 이렇게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 취지의 발언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잘못된 사업에 대한 소위 그 직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 아니겠느냐, 이런 영혼이 없는 공무원은 진정한 목민관의 자세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죠. 정말 우리 송 후보님에 대해서 오늘 저는 우리 진안을 위한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다. 어떻게 현상을 설명하면서 모든 게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로 나아가야 됩니다. 4대강 사업을 물으시려면 이명박 대통령께 물으셔야 됩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과 시간이 됐습니다. 자, 질문과 질문에 대한 내용을 선고받았습니다. 진안군은 물론 열심히 일하는 다른 농민들의 명예까지 실추시킨 일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투명한 유통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강할 점은 무엇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명록 후보부터 답변 듣죠. 예,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박하고 속일 줄 모르는 농민이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 돈이 무엇인지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서 많은 사람이 검찰에 소환되고 처벌받고 그러면서 농민에 대한 인식마저 인삼농가, 많은 인삼농가들의 누를 끼친 데 대해서 그분들의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군수가 되어 이런 문제를 다뤄야 된다면 첫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기준과 마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시스템을 갖추어야 됩니다. 두 가지가 갖추어져야 되지 하나만 가지고는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유기농 밸리 등 친환경 영농을 군에서 열심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군 공무원으로부터 이런 스크린, 그러니까 점검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확실히 하도록 제가 그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송영선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먼저 정말 우리 진안이 인삼으로 먹고 살고 홍삼으로 먹고 사는 것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저로서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진안의 인삼 산업이 지금 정말 터덕거리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더욱 충격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인삼을 재배하고 있는 재배 농가들의 양심에서 비롯되는 거 아니냐. 그 농약을 친 것을 우리 자식이나 내가 먹었을 때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농민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농민들에 대해서 재배 농가들을 좀 교육을 시키는 시스템, 이런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좀 더 투명하게 관리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진안군에는 농업기술센터에 이제 2시간이면 40여 가지의 유해 물질을 분석해낼 수 있는 장비가 들어오고 시스템이 갖춰졌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모든 농산물에 대한 유해성이나 이런 것들을 규정을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양로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기조 발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초가 잘못된 겁니다. 정치가 바로 서지 못하고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친환경 인증 제도 문제는 정치적으로 좀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안은 고원지대입니다. 진안에서 생산한 모든 농특산물은 경쟁력이 있습니다. 오이 하나를 사다가 전주 냉장고에다 넣어놓으면 진안 오이는 일주일 후에도 사각사각합니다. 평야지치 갖다 놓아보세요. 3, 4일이면 물릅니다. 저는 일반 농산물은 진안산으로 차별화해서 진안 제시장을 진안산 판매 전용 시장으로 반드시 바꿔놓겠습니다. 조례를 정해서 진안산 판매 코너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거기에서 장수산 팔면 형사입건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제는 고급 농산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중국에 맞게 고급 농산물 생산 농가들의 소득도 분명히 우리는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이 지금 어렵지만 10년 후의 농업은 분명히 발전합니다. 대비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유기농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제가 공약을 어떤 의미라든지 공약의 어떤 가능성 이런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기 보시면 송영선 후보는 중소농, 고령농, 여성농민을 위해서 로컬 푸드 매장을 운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2014년 10월 마이산, 2015년 전주 매장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진안군에서는 유기농밸리 100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진안군의 농업 규모를 보면 굉장히 중소농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친환경과 유기농업을 했을 때 유통이 가장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죠. 유통이 안 되면 생산을 한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그러니까 뭐 유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이산에도 매장을 갖고 네. 전주에도 매장을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전주의 경우에는 이미 완주군이 선점을 하고 있는데 그걸 과연 뚫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요? 완주군 로컬푸드 사업단과 저희들은 협력을 해가는 그런 입장이고, 따라서 완주군과의 협의를 통해서 하는데요. 매장 하나가 커버할 수 있는 게 25,000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전주시의 인구가 65만 정도라고 한다면 수십 개가 더 생겨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완주 로컬푸드 사업단은 저희들이 들어가는 것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 로컬 푸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지역에서 팔자는 의미가 더 강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외부에 나가서 시장을 넓히겠다는 전략은 있지만 네. 되겠지만 로컬 푸드 전략이라고 하는 기본적 방향에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 지역이 도시 지역이라고 하면 그게 맞죠. 여기서 생산한 거 여기서 예, 소비하는 잘 거 알겠습니다. 맞지만 예, 예. 우리는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모두가 생산자입니다. 예. 따라서 소비자가 없기 때문에 도시로 나갈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공약을 보면 임기 내에 새로 생기는 것들이 매우 많을 듯합니다. 보면 복지지원센터, 교육지원센터 만들겠다, 장원여가관 건립하고 또 모든 지역에 작은 목욕탕을 운영하겠다. 또 진안군민종합회관을 건립해서 다목적 용도로 활용하고 보훈단체 등을 입주하게 하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네. 이게
이 비용을 앞서 재정 자립도 10%밖에 되지 않고 또 이걸 하려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부처에서 중앙부처에서 도움이 필요할 텐데 이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자, 그것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재정자립도는 우리 군에서 많은 세금을 거둘 때 재정자립도는 높아지는 거고 중앙에서 많은 돈을 지원받으면 재정자립도는 낮아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중앙의 인맥을 통해서 또 중앙의 많은 활동을 통해서 중앙에 있는 국비를 갖다 쓰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들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어쨌든 지금 우리 임기 중에 여러 가지 사업이 중앙부처로부터 돈을 받지 못해서 실패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그런 과연 이러한 것들이 다 지켜질 수 있겠는가? 지금 종합회관 같은 것은 약 200억에서 250억 정도 들어가는 네. 회관인데 실질적으로 이미 파트별로 검토를 알겠습니다. 하고 있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가능하다. 중앙부처의 힘을 적극 빌려서 이걸 완성하겠다 그 네, 말씀이시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진장 버스 요금을 기본요금 1,300원으로 단일화한다. 네. 이거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신안군 같은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도 버스를 타고 공공성을 띈 버스를 타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다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이 어르신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다라고 보고요. 예, 지금 나가고 있는 오지너선 손실 보상금이 10억 이상이 나가고 있는데 요거 가지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그러면 나머지 적자의 문제는 손실보상금으로 좀 더 충당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우리 요새 버스 요금에 대해서 많은 공약을 내세우고 계셔서 과연 이게 정말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하는 생각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또 하나 전기 자동차기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럼 전기 자동차를 도입하는 겁니까? 전기 자동차 간단하게 도입해야 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서울시도 이 공영 전기 자동차 도입한다고 했지만은 충전소 부족하고 해서 인프라가 부족해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과연 이걸 지난해서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지요? 저희 같은 경우는 관광용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네, 마이산을 중심으로 하는 예. 관광용으로 쓸 수 있도록. 예. 글쎄 이 관광용으로 쓰더라도 이 전기 자동차를 도입하려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뒤따르는 많은 인프라 구축에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이게 과연 잘 검토해 본 것인가? 끝으로 이번 당선되시면 진안군수로서는 마지막 3선을 보내게 됩니다. 네. 현재 진안군이 추진하는 사업 중에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업이 있으면 딱 한 가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두 분의 후보와 같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23년 정도를 농사를 직접 져왔고 농민운동을 20년 이상을 해온 사람으로서 이 지역의 특성과 이 지역의 기후, 토질 이런 것들을 분석해내고 거기에 맞는 이런 농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 좀 어렵다. 네. 알겠습니다.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명호 후보가 생각하는 새정치 한마디로 정리하시면 뭐라고 정리하시겠어요? 새정치는 삶을, 인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주신다면 어떻게 이야기하실까요? 우리 전라북도를 보면은 과거 민주당은 독점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선거는 통과례에 불과하고 당에서 지자체장도 국회의원도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생, 국민의 뜻이 반영될 수 없는 이상한 구조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결국 국민의 뜻을 반영해야 된다. 이게 그렇습니다. 새정치다. 이 말씀이시죠?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가 되셨어요. 예. 새정치민주연합, 이 새정치에 충실하다고 보세요? 예, 저는 충실히 새정치 정신에 맞게 행동할 것입니다. 아니, 새정치민주연합이 새정치 충실하다고 보냐고 질문.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으로 봐서는 많이 더 반성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새 정치에 부합하지 않는다 보시는 것이 공천 과정에서의 불협화음, 문제점, 논란 이런 것이겠네요. 예, 그런 것들도 국민들에게 정말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신속하게 결정해 줌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고. 그러면 이번 지난군수 공천 과정 속에서 예. 사전에 일부 후보들을 부적격자로 예. 탈락시키면서 국민의 반발이 발생하고 있는 점, 이 부분이 새 정치에 부합한다고 보세요? 그렇지 않다고 보세요? 부적격 판정은 제가 보기에는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후보를 사전에 유력한 후보를 사전에 차단시키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명확한 조건이라든지 설명이 없이 진행됐다라고 하면 이게 국민의 심판에 의해서 공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새 정치의 본질과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부적격자로 판정받은 분들은 자기 자신을 갖다가 해명할 수 있는 기회도 줬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 일은 아닙니다만은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난 군수 공천 관련해서 새 정치에 부합하는 공천 행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죠? 어떤 것을 평가할 때 한 사람에 대한 것이라면은 예스 노로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천을 수백 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갖다가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새 정치 중에는 혹시 정당 정치가 정상적으로 발전하는 게 필요하다. 이것도 포함된다고 보시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우리나라는 양당 구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일당 독점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조를 타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당 정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정당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거 때만 되면 정당에서 한 정당에 있다가 자기한테 불리하면 탈당했다가 또 다시 정당에 입당했다. 이렇게 철새 행태를 반복하는 정치인들 때문에 정당 정치가 약화된다. 신뢰가 없어진다. 이렇게 보지는 않으세요? 정치에 몸담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당 저당 막 옮겨 다니는 것은 그 사람의 정치적 신념과 맞은 것이라면은 그렇게 평가해야 될 것이고요. 이명록 후보 지난 총선 때 민주당 이겼다가 예. 공천에서 탈락하자 예. 탈락 무소속으로 출마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이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합당한 새정치민주연합에 네. 이번에 후보가 되신 거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철새 행태 아닙니까? 저는 철새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민주당의 문을 두드렸더라면은 과거 민주당의 문을 두드렸더라면은 그렇게 평가받아도 제가 좀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 그러나 민주당은 저는 새정치 쪽에 새정치연합에 가담해서 그러다 보니까 합당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간 것이지 제가 무슨 이당 저당을 다닌 것은 아닙니다. 패널은 중립적 그런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공천 과정에서 논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일부 사회에서 비판 언론을 보고 저도 알지만 알겠습니다. 네, 그런 일이 네. 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본인의 새정치 후보로서의 적절한지 이 부분에 대한 검증 질문입니다. 네. 지난번 선거 과정 속에서 4대강 논란에 대해서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4대강 논란이 되어가지고 배제가 되셨던 거잖아요. 저는 4대강만으로 배제됐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럼 또 어떤 게 세대강 있었나요? 낙천 대상자에 들어갔다가 처음에는 안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빠졌습니다. 그거를 상대방 측에서 공천 경쟁자들이 악용했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이미 우려먹을 만큼 우려먹은 캐캐먹은 과제입니다. 지난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으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여쭤볼게요. 자, 지난 군수 본인의 경쟁력, 화려한 경력, 중앙부처라든지 예. 생활군 자유구역청이라든지 이런 경력 내세우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네. 생활군 군산 자유구역청장 원래 임기가 3년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1년 4개월 만에 해체하셨네요? 약 18개월이니까. 네. 예. 뭐 선거 출마 때문에 해체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 생활군 경제자유구역청 핵심 사업 대부분이 공사가 중단되거나 투자가 중단되는 등 이 막대한 차질을 빚었거든요. 이게 혹시 성장 등 주요 간부들의 정치적 행보 이런 것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시나요? 행정 조직은요, 장이 있고 본부장도 있고 직원들로 돼서 가장
잘 짜여진 조직입니다. 일정 기간 장이 없다고 해서 그 조직이 마비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미 되어 있는 일들은 시스템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 실제로 대한민국은 그렇게 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시스템만 되어 있으면 장이 어떤 사람이든 중간에 그만두든 말든 이건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치겠네요. 안 미치지는 않습니다. 장이라는 사람은 그 조직의 비전을 제시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비전을 직원들과 공유하면서 거기에 맞는 전략을 짜내고 또 거기에 맞는 사람을 배치해서 계획을 수행해 나갈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은 많이 중요합니다. 진흥발전의 적임자로서의 주요 경력으로 내세우셨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예. 과연 경력만 내세우셨지 실제 그 과정 속에서 거기에 부합하는 활동이라든지 행동 이런 실적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저는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청장 재직 시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청을 전국 평가에서 1위로 만들었습니다. 됐습니다. 예, 시간이 이 질문은 두 분께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입니다. 진안읍의 도시가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재직하는 동안에 중앙부처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 결과 산업통상자원부가 2016년까지 진안읍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선정 등 이게 난항을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예, 비용 문제지요. 투자한 대비 이득이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2016년까지의 그 산업통상자원부가 확정한 공급계획을 추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식은 탱크로리 방식이라도 도입을 해서 가스비를 줄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후보의 의견을 묻고요. 다음은 이양로 후보께 묻겠습니다. 먼저 그 답변 듣고 네. 다음 질문. 예, 제가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도시가스 문제요. 우리 이 대한민국은 하나죠, 그죠? 국세, 지방세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전 국민이 수혜자로 봐야 합니다. 일단은 사업자의 경영 논리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경영자는 저 산골의 애딴집에 할머니가 혼자 사는 영세민이라면 핵심 먼저. 그 할머니 이사시키고 올 겁니다. 그러나 이 정치는 그게 아닙니다. 국가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야 되고요. 탱크롤리 같은 거는 지금 전라북도에 보면 임실군 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쪽으로라도 주민의 그 연료비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명로 후보도 답변을 예, 저도 우리 고향에 내려와서 가장 수건 사업이 도시가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중에 도시가스 회사에 직위에 있는 사람하고 제가 상의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친구가 한다면 열심히 돕겠다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제가 추진해 봐야 되고요. 기왕이면은 죽기 살기로 도시가스 하루라도 빨리 도입하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탱크롤이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일지 제가 아직 계산을 해보지 못하고 검토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탱크롤이에 드는 비용을 가지고 조금 더 보태서 차라리 보조금을 줘가지고 수익성을 맞춰줄 수 있다면 도시가스를 차라리 공급해주고 정부에서 탱크롤이 운영하고 군에서 하는 비용으로 차라리 가스비 회사에다 보조해 주는 것이 낫겠다. 저는 일단 오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탱크롤리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보지를 못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명로 후보께 묻겠습니다. 2012년 4월 9일자 지난 신문을 보면 작은 학교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통폐합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2014년 4월 7일 자 지난 신문을 보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의 의견을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중앙당의 공천심사위원회에 원칙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가 뭐냐면, 첫째 본인 비리, 두 번째 친인척 비리, 세 번째 탈당 여부, 네 번째 음주운전 사실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추행 여부, 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심사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항목에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명계량만 갖고 이렇게 아웃을 시키는 그런 사태까지 왔습니다. 또 하나는 이명록 후보께서 전라북도 도당에서 심사를 할 때 면접이 이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조항에 서류 심사하고 그 다음에 면접을 보는데, 면접에 불참을 했습니다. 불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선 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고. 두 가지 질문입니다. 네. 세 가지입니다. 어떤 교육에 대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교육은 학습만 하는 것이 교육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친구와 놀고 스포츠 게임을 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사회성을 배우고 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학교 규모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제가 우리 교육 현황을 보니까 통폐합될 학교는 거의 다 통폐합 이미 되어 있는 상태로 저는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장성초등학교를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선생님들의 열의로 인해 가지고 많은 학생을 유치해서 정말 학교다운 학교로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과 만나서 저는 그런 식의 우리 새로운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그 선생님께 제가 물었습니다. 무엇이 성공 요인이었냐고. 그랬더니 선생님들의 열정이랍니다. 학생 몇 명 안 되는데 어떻게 학생을 모집했냐 했더니 이렇게 교육시키겠다고 전주 시내를 다니면서 호소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학생이 오기 시작해서 오늘날 장성초등학교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냐 물었더니 많이 있다고 해서 제가 자신 있게 이렇게 공약을 할 수 있습니다. 중앙당 공천심사에서 탈당 얘기를 하시지만은 우리 송영선 후보도 탈당 경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에 대해 시간이 됐습니다. 자, 후보들께서는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 게을러지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예산 5천억, 인구 5만을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우리 이항로 후보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 소득 2배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비전으로 제시한 걸로 보여집니다. 아마 우리 진안이 잘 살게 되려면 뭔가 농업을 기반으로 해서 6차 산업으로까지 발전해야 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 이항로 후보께서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정주영 전 회장을 자처하시면서, 지난해 정주영을 자처하시면서 임기 내에 농가소득 2배를 주장하셨습니다. 4년 동안 소득 2배를 달성하려면 연간 몇 % 정도 꾸준히 성장을 해야 됩니까? 비율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해 정주영 국민소득 2배로가 제 슬로건입니다. 제가 지난해 정주영이라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제가 어디 교과서에서 본 것 같습니다. 정주영은 미국의 공학 박사들이 못 막는다는 바다를 폐선에다 돌 실어서 가라앉혀서 막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주영 씨를 홍보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주도권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소득 2배 달성하려면 연간 몇 %씩 4년 동안 해야 소득 2배를 달성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진안 군의 전체 그 농업소득은 수치로 조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그걸 수치로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허수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그 군정은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저도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정말 저도 돌아보 못 보는 농업을 하시는 농가들이 엄청나게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제지하면은 그게 따라주시는 것이 지금 토론의 원칙이라는 걸 좀 질문한 이해해 것에 주세요. 대한 답을 해야 된다고 저는요 생각합니다. 소득 2배를 하려면은 너무나 좋은 공약이고 비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연간 얼마 성장해야 되는지 제가 계산을 시켰습니다. 19% 성장해야 됩니다. 19% 성장하려면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지금 제법 낮지요. 3%, 4%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화는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매년 19%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은 정말로 제가 군수가 된다면은 그런 보관과 전략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이양로 후보를 모셔다가 지난 국민 소득을 2배로 진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신다면 가서 꼭 그 정책을 조언해서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송영선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2012년 2월 22일 JTB는 8시 뉴스를 통해서 2011년도 전라북도 각 단체장 및 부단체장 업무 추진비 규모를 밝혔습니다.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지난이 3억 7천만 원으로서 전라북도 시군 중 5번째로 많이 썼습니다. 인구는 14개 시군 중 12번째인데도 말입니다. 인구 64만의 전주는 3억을 썼고 인구 2만 3천의 이웃 장수는 1억 8,500만 원을 썼습니다. 예산이 제일 큰 도청은 5억 3,500만 원을 업무 추진비로 썼습니다. 인구수로 환산해 볼 적에 전라북도가 1인당 300원을 쓴 반면 진안은 인구 1인당 13,700원 정도를 썼습니다. 50배에 약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질문을 우아하시느라 질문하기 위한 설명입니다. 우아하시느라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업무 추진비로 많이 쓰셨습니다. 업무 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받고 있습니다. 그 업무 추진비를 쓰는 것은 군정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수단입니다. 따라서 중앙부처와의 예산 투쟁을 한다든지 그리고 사업을 추진해 갈 때에 잘 안 되는 부분을 원활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업무 추진비로 해결하는 부분인데요. 알겠습니다. 업무 추진비를 적게 알겠습니다. 쓴다고 제재 하면 주도권 가진 그거는 업무를 사람이 제대로 안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업무 추진비를 가지고 업무를 하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전라북도 도청에서 도지사가 쓰는 업무 추진비에 보다도 그 거의 맞먹은 수준의 3억 이상을 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라북도 도지사가 예산을 확보한 것하고 업무 추진비를 썼을 때 예산 확보량만으로 볼 적에 전라북도 지사가 한 것보다 많이 하셨는지 아니면 덜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부 또는 슬쩍에 그 효율성을 따져야 됩니다. 아니 그냥 막 전라북도 써도 되는 건 예산은 아닙니다. 14개 시군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건데 그걸 그렇게 비유하면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인구 비례로 봐서 우리 진안이 과도하게 썼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못 하십니까? 그리고 그 돈의 효율성이 있었다고 자신하십니까? 자신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논란이 또 되었습니다. 텔레비까지 나오고 과도하게 썼다. 그래서 2013년도 1사분기에는 전국 시군 중 업무 추진비 분야에서 결국 또 1등을 하셨습니다. 7월 25일 전국 모 신문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그리고 공개조차 않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 공개하실 의사는 있으신지요? 업무 추진비 3개월 분기별로 전부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거 잘 보십시오. 세부 내역을 공개하실 의사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어디 썼다 하는 걸 말입니다. 세부 내역을 공개해달라면 하겠지만 네. 지금까지 예, 세부 내역을 공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군민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 이양로는 군수가 되면 지난해 미래를 명확히 설계하겠습니다. 군민 참여 속에 전문가와 공직자와 의회와 모든 분들이 함께 지난해 미래를 설계해서 군수가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지난해 미래를 반드시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의 행정 철학은 이렇습니다. 선거 때는 굽실거리고 뽑히고 나면 4년 내내 국민이 굽실거리는 군수에서는 안 됩니다. 군수직을 수행하는 동안 내려올 때를 생각하면서 일해야 합니다. 지방자치 진정한 주인은 군민이며 그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군수여야 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저 이양로 읍면장 할 때 그 읍면의 지역 주민들이 지켜보았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호 2번 이명로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지난 국민 여러분, 토론회 잘 들으셨습니까? 누가 군수로 가장 적합한지, 누가 일을 잘하게 생겼는지, 누가 중앙에서 돈을 많이 끌어올 수 있는지, 누가 진짜 지난을 잘 살게 할 수 있는지 판단이 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 지난군수 선거는 국회 비리와 청렴, 양심의 대결입니다. 무소속과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자의 대결입니다. 가만히 있으라 지난을 바꾸자의 대결입니다. 과거에 머무를 것이냐,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의 선택입니다. 지난의 운명이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이 이대로 주저앉느냐, 잘 사는 지난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느냐는 6월 4일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침몰하는 배 안에서 가만히 있으면 다 죽습니다.